당신의 돈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마찬가지로 당신 돈의 수혜자도 당신이다. 당신의 지출은 모두 당신의 욕구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많은 재원이 있다.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넘친다. 미래는 늘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당신의 잠든 부를 깨워라. 지은이 세라 뉴컴, 옮기니 김정아, 발행 카시오페아,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를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파산합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능, 학력, 아니면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환경일까요?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금리나 환율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향과 고정관념, 불안정성에 대한 무의식, 즉 부자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능, 재능, 학력을 뛰어넘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심리학을 알고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을 재무관리에 활용해 평범한 사람들을 부의 길로 안내해 왔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수많은 사례와 연구 끝에 발견한 부의 비밀을 나눕니다. 개인의 욕구를 알고 인지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빨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관점에서 자산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재원을 자산으로 만들며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 걱정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돈 걱정을 곱씹는 것은 자기가 가진 돈을 부정적 감정으로 경험하는 극단적 사례다. 굳이 돈 걱정을 곱씹지 않더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슬픔, 두려움, 불안을 경험한다. 주변을 둘러보라. 대부분 사람이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한편 자기가 가진 돈을 떠올릴 때 만족이나 기쁨, 평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이를 결정할까? 우리가 돈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얼마를 버는가에만 좌우될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돈 때문에 겪는 감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 방식, 그리고 삶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모두 돈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급여가 늘지 않더라도 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길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2015년에 온라인 재무 컨설팅 업체 헬로 월렛에서 소규모 연구를 진행해 미래를 보는 심상이 돈 때문에 느끼는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미래를 한층 더 깊이 생각하면 재무 행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감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사에서 살펴보니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없이 미래를 보는 심상이 돈에서 느끼는 감정에 강력한 효과를 미쳤다. 미래를 보는 심상. 도표 2-5는 소득별로 집단을 나눠 6달 동안 관찰한 결과로 돈에서 느낀 감정과 조사 대상자가 미래를 보는 심상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왼쪽 군집에서 보듯이 미래를 보는 심상이 상세하지 않고 흐릿한 사람이 돈에서 대체로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는 상관이 없었다. 이와 달리 미래를 아주 상세하게 그린 오른쪽 군집을 보면 돈에서 대체로 긍정적 감정을 느꼈다. 조사에서 이들은 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이든 125,000달러 이상이든 상관없이 두려움, 분노, 슬픔은 덜 느끼고 기쁨, 만족, 평안은 더 느낀다고 답했다.
소규모 조사였으므로 분명히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미래를 선명하고 상세하게 그릴 때 돈을 더 잘 다룰 뿐 아니라 돈을 더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대부분 우연이나 운명의 여신 또는 비슷한 대상이 일으킨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믿는가? 내가 그동안 조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나 운명의 신 같은 것이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보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든다고 믿는 사람이 돈을 다룰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도표 2-6은 운명의 통제권을 보는 관점과 소득 집단에 따라 사람들이 돈에서 느끼는 감정을 보여준다. 왼쪽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소득 집단에 걸쳐 대체로 자기가 가진 돈에 긍정적 감정을 느꼈다. 정말 놀랍게도 연간 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사람이 125,000달러 이상인 사람만큼이나 긍정적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중간 관점을 지녔거나 자기 행동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체로 자기가 가진 돈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 조사에서 이들은 두려움,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단 하나 예외는 소득이 125,000달러 이상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대다수가 긍정적 감정을 느꼈지만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부정적 감정 쪽으로 기울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 예산에서 소득 흐름의 모든 원천은 돈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를테면 임금에서 소득을 낳는 자산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노동이다. 노동자의 시간, 체력, 지능이 모두 합쳐져 고용주에게 가치 있는 노동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전문 지식이나 실전 경험이 더해지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 잠재 소득의 흐름이 커진다. 당신이 월급쟁이라면 그 월급은 과연 고용주에게서 나올까? 천만의 말씀. 고용주는 그저 당신의 시간과 기술을 빌릴 따름이다. 월급은 당신이 노동이라는 형태로 고용주에게 빌려주는 재원을 값어치 있는 자산으로 바꾼 결실이다. 그러니 당신의 기술이 곧 당신의 자산이다. 달리 말해 당신이 받는 월급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 구분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첫째, 자기 운명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더 긍정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소득에서 초점을 고용주가 아니라 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자신의 역할로 옮기기만 해도 재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득을 얻는다. 둘째, 소득의 흐름이 아닌 소득의 원천에 주목함으로써 앞으로 돈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서 이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한층 단단히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고당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흐름을 멈춘다. 하지만 자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소득의 원천을 실제로 잃었는가? 아니다. 당신의 노동을 살 사람을 잃었을 뿐이다. 당신의 자산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시간, 체력, 지능이 그대로 있다. 기술과 경험이 여전히 당신 것이다. 일을 시작한 뒤로 기술과 경험을 차곡차곡 더 탄탄히 다졌을 테니 실제로는 처음 채용됐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그동안 직장에서 쌓은 인맥과 대인 관계 또한 경력을 향상하는 데 쓸 수 있는 값진 재원이다. 이 내용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가 이전 어느 때보다 크다는 자신감을 안고 당신의 재능을 살 새 구매자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자산으로 얻는 소득의 흐름만 감독하기보다 자산을 지키고 불릴 길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술은 갈고 닦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잃는다. 그러니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이다. 임금을 생성하는 자산의 기본 가치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일자리를 얻더라도 줄기차게 배우고 인맥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자산인지 어떻게 알아낼까? 소득을 생성하는 데 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엇이 자산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쓸모 있거나 가치 있는 물건, 사람, 자질처럼 매우 포괄적인 정의가 나올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모호하다. 게다가 실질적인 소득 잠재력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 회계사나 재무관리자에게 물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가치가 있고 부채를 갚거나 위임하거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더 전문적인 정의를 얻을 것이다. 이 말도 정확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물적 재산에 한정되므로 우리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나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금융세계를 단순화한 경험칙을 이용해 자산을 정의하고 싶다. 내가 보기에 가장 탁월하고 유익한 정의는 이것이다. 자산은 들어가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 것. 전문적인 세부 내용을 얼렁뚱땅 얼버무린 이 정의에 황당해야 할 회계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상관없다. 이 정의를 빌리면 노동 외에 다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다. 언제고 일을 그만둘 생각이라면 지출을 충당할 다른 소득 형태가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노동으로 얻는 소득을 대신할 토지나 자본 또는 둘 다가 넉넉히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덜어는 은퇴 생활이라고 부르고 덜어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부유하다고 말한다. 모두 같은 말이다. 노동 외의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 모든 지출을 충당할 만큼 넉넉하다면 안심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원하기만 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이 넉넉하다. 어떤 사람은 갓 어른이 됐을 때 이런 상태에 이른다. 하지만 대다수는 갖은 애를 쓴 끝에 6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일을 그만둘 수 있다. 덜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길에 서 있든 현금 흐름 예산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다. 원천이 아닌 흐름에만 주목하면 더 큰 그림을 놓친다. 현금 흐름 예산만 이용하는 재무살림은 머나먼 길을 달랑 손바닥만한 지도 한 장에 의지해 여행하는 것과 같다. 어딘가에는 닿겠지만 그곳이 정말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일까?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재무살림을 챙기는 중요한 단계지만 아직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진짜 마술은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힐 때 일어난다. 알다시피 자산은 소득을 낳고 일반적으로 소득에는 세 가지 원천, 즉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날 때부터 이런 자산이 넉넉한 행운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자산을 타고나지 못한 우리가 자산을 손에 넣을 방법은 무엇일까? 재원을 자산으로 만들라. 자산은 재원에서 나온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목재 한 판과 목공 도구, 목공 기술이 있다면 재원이 넘치는 것이다. 이제 나무를 다듬어 수제 의자를 만들었다면 당신은 자산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산은 이런 식으로 재원을 조합해 남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낼 것이다. 처음부터 누구나 자산을 쥐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재원은 있다. 누구나 시간, 체력, 지능은 갖고 태어나니 말이다. 이 재원들을 조합해보라. 당신에게는 자산인 노동이 있다. 여기에 교육이나 훈련을 어느 정도 보태보라. 이제는 자산인 전문 기술이 있다. 돈벌이의 핵심은 재원을 결합해 남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남보다 재원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멋지게도 대부분 사람은 꽤 쓸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재원일까?
이 맥락에서 볼 때 재원이란 내 목적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상상력, 유머 감각, 친구, 미소, 인터넷이 연결되는 공공도서관, 지역 문화회관, 심지어 햇살까지 당신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어떤 재원은 공공재여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 학교, 도로, 박물관, 기록보관소, 공원, 병원, 지역 주민을 위한 강습장 등이 그렇다. 이 재원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재원들은 극히 사적이어서 한 개인에게만 속한다. 당신이 지닌 특별한 재능, 상상력, 당신만의 개인사와 경험이 모두 당신이 끌어와 세상에 멋지고 가치 있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재원이다. 넘치는 재원을 관리할 창의적 방법. 예산 관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경비 절감을 떠올린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재원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면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재무살림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이때는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다. 그때 당신이 가진 재원을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재원 대다수가 소득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집에 남는 방이 있는가? 세를 주면 다달이 적어도 몇백 달러가 들어올 것이다. 지하 창고나 다락에 기부하려고 보관한 물건이 있는가? 온라인 경매 업체나 온라인 벼룩시장에 사진 2-3장과 글을 남기면 한 달에 몇십 달러가 더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가? 한 달에 한 번만 강의해도 온라인 비디오 이용료를 내기에 충분하다. 안 입는 옷을 위탁 판매소에 맡겨 돈을 벌면 다음 쇼핑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돈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숨 돌릴 틈을 찾아낸다. 돈벌이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창의적 도전이 된다. 이미 가진 재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더 큰 소득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상상력과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면 아무리 부족한 재원도 무언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 욕구를 파악하라. 이제 현금 흐름표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모든 소득 흐름을 거슬러 가면 소득을 생성하는 재원을 밝힐 수 있듯이 모든 지출을 거슬러 가면 욕구를 밝힐 수 있다. 욕구는 조금 뒤에 깊숙이 다룰 예정이고 지금은 자산이라는 개념과 균형을 잡고자 부채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현금 흐름 예산에서 지출 칸에 적힌 항목 대다수가 부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부채는 자산과 반대다. 자산은 가치를 높이거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여 소득을 생성한다. 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잃거나 생성하는 소득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소득을 바닥낸다. 자산을 다룰 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부채 역시 전문 사전에 나오는 대로 정의하지 않고 경험칙을 적용할 것이다. 경험칙에 따른 정의는 무엇이 재무살림에 유익한지 아닌지, 즉 재원을 바닥내는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경험책. 부채란 벌어들이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이 부채로 평가된다. 아이들, 반려동물, 친구, 사회생활, 취미가 모두 부채다. 부채는 본질적으로 나쁘지도 쓸모없지도 않다. 그저 우리 생활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일 뿐이다. 평생 땡전 한 푼 안겨주지 못해도 가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그것은 자산이다. 자산을 소유하면 재무 상태에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그것은 부채다. 무엇을 사거나
부채를 유지하려면 소득을 어느 정도 내줘야 한다. 지출을 거슬러 가면 원인은 대부분 부채다. 부채를 애써 모조리 없애야 할까? 아니다. 예컨대 사교 생활을 생각해보라. 그 인간 관계에 직업과 관련한 인맥을 쌓을 기회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면 대개 돈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교는 인간의 깊은 욕구를 채운다. 그러니 재무 상태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삶에서 사교 생활을 없애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부채를 이렇게 정의해서 얻는 쓸모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모든 것에 나쁘다거나 피해야 한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데 있지 않다. 재무 살림을 자산과 부채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쓸모 있는 까닭은 돈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지출이 가치 있고 어떤 지출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실마리를 던지기 때문이다. 지출과 욕구. 현금 흐름 예산에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건 무척 간단해 보인다. 소득이 넉넉지 않을 때는 지출만 어느 정도 줄이면 된다. 어쨌든 돈 관리에서 핵심은 버는 액수보다 덜 쓰는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내 생각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 단순하지 않아서다. 내가 많은 재무 교육가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흔히들 욕망과 욕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조언에 눈꼽만큼도 동의하지 않는다. 동기부여 이론을 몇 가지 공부한 뒤로 나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필요한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들이는 물건 상당수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런 물건을 원하는 까닭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충동에 이끌려 구매하는 하찮은 물건마저도 재미, 위안, 여유, 휴식처럼 근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욕망과 욕구의 차이가 아니다. 욕구와 전략의 차이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 욕망과 욕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은 생존에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을 가른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것이 생존에 쓸모없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 사선 안 된다. 생각해보면 매우 강력한 돈 메시지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맨 아래에 있는 욕구, 즉 기본 생존 욕구는 우리 몸과 관련하므로 물질적이다. 신체 욕구는 대개 먹거리, 주거지, 옷가지 같은 물질로 충족된다. 특성상 실체가 있으므로 신체 욕구를 채우려면 돈을 쓰는 전략이 있어야만 한다. 제 손으로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기르는 농장주나 농부가 아닌 한 대부분 사람은 먹거리를 산다. 농장주나 농부도 살아갈 땅은 사거나 빌려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슬로의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려면 돈을 치러야 한다. 욕구에 얼마를 치를지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절약과 낭비 중 무엇을 전략으로 삼을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욕구들을 한꺼번에 충족할 때 재무살림에 일어날 일은 피할 길이 거의 없다. 다른 욕구 범주는 대체로 실체가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욕구를 돈으로 채우려는 버릇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남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는 욕구를 채우려고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옷은 비바람에서 몸을 지키려는 신체 욕구도 채우지만 대다수에게는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의 옷차림새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가치관, 성격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신호다. 사람이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존경 욕구나 지위 욕구를 채우는 매우 값비싼 전략이 되기 쉽다. 소속 욕구와 애정 욕구를 채우려 할 때 역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들어가는 전략을 자주 쓴다.
내면에 깔린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쓰는 전략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우정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음식점에 간다. 운동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체육관 회원권을 사고 이동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자 차를 몬다. 그런데도 음식점에 가고 체육관에 가고 차를 모는 것을 욕구로 여긴다. 이런 것들은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각자 음식을 챙겨와 같이 먹거나 숲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도 똑같이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그지없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은 현재 사용하는 전략, 즉 돈을 쓰는 전략에 믿기 어려울 만치 집착한다. 욕구를 채울 새 전략을 찾아라. 지출 칸에서 항목 하나를 지우면 재무 수치의 균형이 맞겠지만 욕구는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실 욕구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문자 요금은 줄일 수 있어도 남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케이블 TV 시청은 끊을 수 있어도 느긋하게 쉬고 싶다는 욕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산은 기존의 지출 방식보다 더 낫다고 느껴져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을 지킬 수 있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 흔히 찾는 전략이 지출 줄이기다.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전략이고 정말로 소비를 줄이고 싶을 때도 많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을 쓸 때 그 지출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새 예산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살을 빼겠다고 지나치게 음식을 줄였다가 결국은 한밤중에 미친 듯이 피자 한 판을 먹어 치우듯 지출을 줄일 때 욕구를 무시했다가는 재무 상태에 이득보다 해를 더 끼칠 위험이 있다. 지치는 오후 서너 시쯤 카페에 들르는 일만 건너뛰어도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재무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을 것이다. 1년이면 1,500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와, 그 돈이면 건강보험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겠네. 좋았어. 도전. 이라고 생각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효과는 있다. 이틀 정도는. 그러다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윙윙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당신만큼이나 따분한 얼굴로 앉아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다가 깨달을 것이다. 아, 막 갈아낸 커피 향을 맡으며 한가로운 재즈 음악을 듣고 싶다. 카페 사람들이 제잘되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 사무실로 걸어오는 길에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맛보고 싶다. 커피값을 아끼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욕구가 애초에 커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 손으로 커피를 내려 지출을 없앴지만 진짜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를 들여다본 뒤에는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바랄 것이다. 휴식이나 아름다움이나 재미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저 그날의 단조로움을 깨고자 일상의 속도를 바꾸고 싶을지도 모른다. 자연과 교감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신선한 바람을 찾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동료와 함께 가고 싶다면 사교 욕구를 채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욕구가 무엇이든 욕구를 채울 새 전략을 궁리하지 않은 채 지출을 줄인다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욕구를 특정 지출로 채워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그 욕구를 채울 새 전략을 짤 수 있다. 계속해서 커피를 예로 들어보겠다. 날마다 카페에 가는 것이 사교 욕구를 채우는 행동이라면 동료에게 휴게실이나 산책길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면 어떨까?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즐기는 것이 욕구라면 커피잔을 들고 모퉁이를 돌아 도시에 흠뻑 젖어보라. 카페 자체에서 느끼는 향과 편안함이 욕구라면 카페에 가서 가장 싼 음료를 주문하라. 어쨌든 이제 당신은 카페에 가는 목적이 카페인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예산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구속으로 느낀다.
예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삐에 묶인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까봐 두려울 때 구속받는다고 느낀다. 예산을 세울 때 이 점을 유념한다면 돈을 모두 바닥내지 않고도 신체 욕구, 감정 욕구, 지적 욕구를 포함한 모든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계획은 구속받는다기보다 매우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열쇠는 현금 흐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해지면 신체 욕구가 아닌 다른 욕구 대다수에는 돈을 쓰지 않는 전략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돈이 가장 적합한 곳, 즉 신체 욕구를 채우는데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부자의 심리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세라 뉴컴은 행동경제학자이며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을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다가 최근에 개정판으로 다시 재출간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던 책입니다. 총 3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워밍업, 이론, 실전으로 나뉘어 돈과 재정 관리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자는 돈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탐색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 겪었던 일들과 그에 따라온 신념들을 탐색한 후에 그 신념을 점검해보고 오류를 바로잡고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나의 기술과 능력은 자산이며 나의 월급 또한 나의 재원을 값어치 있는 자산으로 바꾼 결과라는 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실물 자산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과 능력들이 곧 나의 자산이라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산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자연스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능력치를 어떻게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자연스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웠던 관점은 지출과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욕구와 전략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출을 한다. 그러나 욕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욕구는 채우되 방법을 달리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지출을 무작정 줄이면 뭔가 답답하고 구속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관점과 재정 관리에 대해 조언하되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선했고 해결되지 못했던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